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김준석 해설위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홈에서 3대2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레알 마드리드는 마치 베르나베우에서 열릴 2차전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은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 주말 두 팀의 상반된 경기력을 고려하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도 여전히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1차전에서 맨시티는 경기의 여러 순간 레알 마드리드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챔피언스 리그에서 5차례 우승을 차지한 명장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적절한 전술 변화를 통해 레알 마드리드가 맨체스터 시티에 밀리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 경기 초반, 시티즌은 5명의 수비수를 배치하는 예상치 못한 전술로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얼링 홀란의 선제골과 함께 큰 어려움을 안겼다. 하지만 후반전 들어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의 활용 방식을 변화시키며 맨시티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볼 점유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두 미드필더는 센터백 사이로 더 깊이 내려와 움직였고, 이를 통해 맨시티의 프레싱 구조를 효과적으로 뚫으며 원활한 빌드업을 전개할 수 있었다. 후반전에 들어서며 레알 마드리드는 맨시티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볼 점유율을 개선하기 위해 수비형 미드필더 듀오의 활용 방식을 중요한 변화와 함께 조정했다. 세바요스와 카마빙가는 더 깊숙이 내려와 센터백 사이의 공간으로 이동하며 보다 유연한 빌드업 구조를 형성했다. 이로 인해 레알 마드리드는 맨시티의 프레싱을 효과적으로 벗어나면서 공격 전개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었다. 특히 후반 47분의 장면이 이를 가장 잘 보여준다. 카마빙가는 발베르데로부터 패스를 받은 뒤 세바요스는 동료들에게 더 많은 패스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공간을 창출하며 움직였다. 이어 스페인 미드필더 세바요스는 맨디, 아센시오와 함께 삼각 패스 플레이를 전개하며 안정적인 탈압박을 완성했다. 후반전에서 세바요스와 카마빙가는 번갈아 내려와 센터백 2명과 삼각형을 형성하며 맨시티의 프레싱 라인을 흔들었다. 이를 통해 상대의 압박을 분산시키며 보다 안정적인 빌드업을 유도했다. 공을 잃었을 때는 곧바로 압박에 나서며 맨시티의 전개 옵션을 제한했다. 특히 후반 52분의 장면이 이를 잘 보여준다. 레알 마드리드의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 실수가 나오자 카마빙가는 즉시 압박을 가해 크로아티아 출신 수비수가 공을 오른쪽 측면의 베르나르두 실바에게 넘기도록 강요했다. 동시에 벨링엄도 빠르게 압박에 가담하면서 포르투갈 미드필더가 다시 뒤쪽으로 패스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맨시티는 공격 전개를 다시 시작해야 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측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공격을 전개했다. 이를 위해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를 측면에 배치해 경기장을 넓게 사용했고, 이로 인해 맨시티의 수비 조직이 좌우로 벌어지면서 1대1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이러한 전술의 핵심은 중앙에서 움직이는 음바페였다. 프랑스 공격수는 빠른 스피드와 오프 더 볼 움직임을 통해 맨시티 수비진을 끌어당겼고, 이는 상대 수비수가 그를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 결과 왼쪽 측면의 맨디가 보다 자유롭게 전진하며 비니시우스를 지원할 수 있었다. 이 두 선수는 경기 내내 루이스의 뒷공간을 공략하며 지속적으로 공격 기회를 만들어냈다. 후반 53분 장면이 이를 잘 보여준다. 맨디가 스톤스의 포든을 향한 패스를 차단하며 공을 따냈고, 이는 곧바로 벨링엄의 발밑으로 연결되었다. 이때 비니시우스는 루이스의 측면 공간을 침투하며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2003년생 미드필더 벨링엄은 비니시우스에게 패스하는 대신 음바페에게 로빙 패스를 시도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좋은 공격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만약 화살표 방향처럼 비니시우스에게 패스가 연결되었더라면 맨시티의 골문을 위협할 수 있는 장면이 연출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벨링엄은 안첼로티 전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수비 시 그는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맨시티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차단했고, 그 결과 상대의 빠른 역습 전개를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공격 전환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공을 탈취한 순간 벨링엄은 즉시 전진 패스를 시도하며 레알 마드리드의 빠른 공격 전개를 이끌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카마빙가가 발베르데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커버 플레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날 경기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한 발베르데는 보다 공격적인 역할을 맡았고, 그가 전진할 때마다 카마빈가는 자연스럽게 뒤로 내려와 팀의 수비 균형을 유지했다. 이를 통해 우루과이 미드필더는 더욱 자유롭게 공격에 가담할 수 있었다. 안첼로티 감독 역시 전술적으로 뛰어난 선택을 했다. 수비 시 4-4-2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중원에서 4대3의 수적 우위를 만들어 맨시티의 빌드업을 방해했다.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맨시티는 중앙에서 원활한 패스 전개가 어려웠고 경기 운영이 위축되었다. 하지만 이 전술은 위험 요소도 내포하고 있었다. 상대가 최전방에서 수적 우위를 활용해 공간을 창출할 경우 레알 마드리드가 한순간에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팀이 후방 빌드업에서 어려움을 겪자 즉시 변화를 줬다. 그는 수비 라인을 5명으로 조정하며 빌드업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를 통해 시티즌은 보다 유연한 패스 옵션을 확보하며 레알 마드리드의 강한 압박을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특히 그바르디올과 아칸지는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아 중원으로 적극적으로 올라가며 패스 연결을 지원했다. 동시에 더 브라위너와 베르나르두 실바는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에서 공간을 점유하며 공격 전개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가 미드필드 지역에 수비 숫자를 집중시키면서 맨시티는 여전히 빌드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맨시티는 혼란의 피지컬을 활용한 롱패스를 시도했지만 원정팀 수비진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추아메니와 아센시오는 적절한 거리 유지를 통해 두 수비형 미드필더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혼란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맨시티는 측면 공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다. 사비뉴, 그릴리시, 도쿠, 포든 등이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와 기술을 앞세워 돌파를 시도했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단단한 수비 구조를 뚫어내지 못했다. 크로스 공격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 수비진에게 부담을 줄 뿐이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전술적인 유연성을 보여주며 미드필더 운용 방식을 조정해 경기를 장악했다. 음바페의 스피드와 오프 더 볼 움직임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수비 조직을 단단히 유지하며 맨시티의 공격을 무력화했다. 결국 후반전에만 3골을 기록한 레알 마드리드는 맨시티의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맨시티가 다음 경기에서 반전을 노린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중원 장악력이다. 1차전에서 맨시티는 레알 마드리드의 강한 압박, 특히 벨링엄과 세바요스의 공세에 밀려 미드필드에서 주도권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존 스톤스와 베르나르두 실바가 경기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더 브라위너 역시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칠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차전에서도 레알 마드리드의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맨시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기존의 4-3-3에서 4-2-3-1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원에 추가적인 지원을 배치하여 1차전과 같은 압박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펩 과르디올라는 니콜라스 곤살레스와 긴도안을 더블 볼란치로 기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포든 단독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미드필드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긴도안은 본래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 수비 부담이 커지면 상대에게 약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곤살레스는 뉴캐슬전에서 강력한 몸싸움과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보여줬다. 그가 가세하면 맨시티는 레알 마드리드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긴도안 역시 빌드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맨시티는 경기 운영 방식에서도 변화를 줘야 한다. 1차전에서 후방 빌드업을 시도했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강한 전방 압박에 갇혀 측면으로만 패스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4-2-3-1 시스템을 활용하면 더 브라위너가 중앙에서 보다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는 전통적인 10번 역할을 수행하며 혼란의 움직임을 활용한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공급할 수 있다. 맨시티가 측면 전개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앙을 활용할 수 있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압박 구조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펩의 맨시티가 가장 주의해야 할 요소는 전술적 규율과 집중력 유지다.
펩 스스로도 올 시즌 맨시티가 수차례 리드를 잡고도 개인 실수와 집중력 부족으로 승점을 날렸다는 점을 인정했다. 실제로 올 시즌 그들은 선제골을 넣고도 5번 패배했으며 이는 지난 4시즌 동안의 합계와 같은 수치다. 따라서 맨시티는 1차전에서 에데르송이 범한 실수 같은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수비 조직력을 더욱 견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다가오는 2차전은 펩과 안첼로티의 지략 대결일 뿐만 아니라 양 팀의 핵심 선수들이 경기의 향방을 결정짓는 무대가 될 것이다. 특히 펩이 루이스 대신 후사노프를 선발로 기용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가 될 수 있다. 루이스는 1차전에서 비니시우스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고 그로 인해 맨시티의 오른쪽 측면이 지속적으로 위협에 노출되었다. 반면 후사노프는 강한 피지컬과 빠른 발을 갖추고 있어 비니시우스의 돌파를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는 빌드업 과정에서도 루이스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결국 맨시티가 2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압박을 극복하고 경기를 장악하려면 중원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니코, 곤살레스와 긴도안을 중원에 배치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뉴캐슬전에서 이 두 선수는 맨시티의 미드필드를 완벽하게 장악하며 상대가 공격을 조직할 기회를 원천 봉쇄했다. 만약 이와 같은 경기력을 2차전에서도 재현할 수 있다면 맨시티는 레알 마드리드의 강력한 압박을 무력화하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변수는 오마르 마르무시의 존재다. 뉴캐슬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그는 혼란이 봉쇄된 상황에서도 지능적인 움직임을 통해 골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집트 출신의 신입 공격수는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라인을 넓게 벌려 다른 선수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펩이 마르무시를 선발로 기용하거나 후반 초반에 투입한다면 맨시티는 혼란에게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 수비수 안토니오 리디거의 복고도 중요한 변수다. 독일 국적의 센터백은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 수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의 존재는 혼란에게 있어 커다란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맨시티가 마르무시의 영리한 움직임을 활용해 상대 수비진을 흔들거나 더 브라위너의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틈을 공략한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견고한 수비도 무너질 수 있다. 결국 맨시티가 반전을 노린다면 펩은 과감한 전술 변화와 선수 기용을 단행해야 한다. 이 경기는 단순한 전술 싸움을 넘어 핵심 선수들의 개별 역량과 승부 근성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맨시티가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1%의 가능성을 기적적인 역전극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축구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